라고 하는 바로 화면 속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공판에서 진술하는 기록들,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멸사봉공했던 사람이라 평가하면서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말만 많았던 사람, 그리고 증언부원 얘기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맥을 잡아서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오늘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속에 있던 녹취록 중 일부를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재판 중에 나왔던 녹취록으로는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문화융성과 관련한 그 얘기 때문에 문예부흥 혹은 문화부흥 어떤 말을 쓸까 최순실 씨와 함께 논의했던 그 장면을 오늘 그대로 얘기하는데요. 법정에서 특검에서 조사했던 아니면 네. 검찰에 조사했던 그 녹취 자료를 바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3년 2월 달 그 녹취 자료인데 네. 저 녹취 자료가 아마 취임사를 준비할 때 연설문 같은 걸 준비할 때 자료인데 이 최순실이 이제 쓸 거 없으면 문예부 그냥 써라고 얘기하니까 정호성은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예부흥 말고 문화부흥은 어떨까요? 하니까 바로 최순실 씨는 반말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그거 나쁘지 않네요 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문화융성은 또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면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아마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박 전 대통령 의견을 좀 많이 묻는 것들이 지금 공개됐습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뒤면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인데 쓸 거 없으면 그냥 문예로 써라든지 나쁘지 않네라는 투의 말투는 가불이 왠지 바뀐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반말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은 자신의 그냥 잡일을 봐줬던 사람이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뭐 여성으로서 뭐 부족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 돌봐줬다. 이 정도 역할로서만 그동안 기자회견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이제 공개된 증거는 바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비선 실세라는 것인가?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직접 증거가 이제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네. 즉 뭐냐면 이게 취임사는요, 대통령 취임사는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 취임사를 이제 논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의 어떤 고위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또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대통령 취임사는 따로 이렇게 마련하는 게 이제 관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 녹취록 내용을 보면 실제 모든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 결정을 했던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문화융성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세 가지 국정화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순실과 그냥 농담처럼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속에서 그냥 문화융성으로 하죠라고 이제 끝냈던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최순실은 보면 거의 반말투로 박 전 대통령한테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면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최순실이 넘버원이다 권력세. 네.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관련된 아마 이 녹취록을 녹취록이 어떻게 지금 압수됐는지 입수됐는지는 제가 정확한 그 경위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지금 정호성 씨가 이 법정에 진술한 걸 보면 최순실 씨가 말을 많이 하는데 내용이 없다. 네. 최순실 씨 그러니까 중언부언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한다. 아마 지금 대화 녹취록에도 보면 말투나 이런 것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문화융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결국은 생각을 해내고 그걸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역할 자체가 그렇게 상당히 적다. 조금 이 과장됐다는 이야기를 아마 진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금 의도치 않게 지금 이 말투나 이런 분위기 자체에서 결국은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는 것이 더 좀 명백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네. 당시에 그런 얘기 했었죠. 검찰이 일부만 공개되더라도 정말 놀라울 일이고 과연 이분이 대통령인가라고 했다는 아마 그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저런 녹취록인데요. 그냥 쓸 거 없으면 그냥 써라고 대통령에게 거의 반말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취임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대통령 취임사를 쓰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당대 석학 최고의 정치인들이 다 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개관 시인이 다 동원돼서 만들어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반말조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써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주종관계, 가불관계가 완전히 박혀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악화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중요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묘한 우연의 일치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 순간 문화부흥, 문화향유, 문화창조, 문화창달까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했던 이 부분을 당사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서 이용구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최순실한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네. 이제 녹취록 근거로 이게 왜 녹취록이 뭐냐면 바로 이제 정호성 씨의 이야기, 제가 알기로는 이 핸드폰에서 녹음됐던 네.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호성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에 관련 사항들을 본인이 나중에 와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던 것이죠. 그게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이 되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자,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최순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부흥, 문해부흥, 문화향유, 문화창조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정호성 씨가 최순실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하고 막 중구난방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그냥 문화융성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 짧은 어떤 대화 속에서도 보면 결국 최순실이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 운영을 논의했던 파트너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어떤 갑의 위치에서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네. 대통령은 그 최순실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쭉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녹취록 자체가 보면 그 검사들이 들었을 때 야,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할 정도로 촛불이 나중에 횃불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거 아마 틀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아마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재판정에서는 지지자들의 응원의 소리, 재판장의 제지에도 대통령 연호 그렇죠. 목소리와 고함이 오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재판 중에 유영하 변호사는 그런데 최순실 씨 문제를 따로 떼놓고 보면 상당히 심기경호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박 전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 귀에 소곤거리자 이유 변호사가 변론을 중지하고 피고인이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딱 피고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그대로 중단이 되는 잘 건가요? 없지요. 잘 없는데 어떤 네. 상황이냐면 제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는 거는 어떤 혐의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옆에서 귓속말이라든지 어떤 암시로 좀 피곤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변론을 마무리 짓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피곤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로는 변론을 중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 의미 같아요. 변론 뭐 더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변론 해봤자 안 먹힌다는 뜻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피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후자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판사한테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중지를 한 게 아닌가. 결국 재판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예우, 특히 유영하 변호사는 존칭을 자꾸 씁니다. 그 법정에 들어가면 피고인입니다. 네. 피고인을 불러야 되는데 또 재판부에서 피고인이라고 해라고 하는데도 바로 돌아서 가지고 대통령님이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심기라든지 존칭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나쁜 사람들이라 일컬었던 노태강, 진재수 과장에 대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면 오히려 이분들을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당히 제왕적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참모들에게 그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인 것처럼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노태강, 진재수 이 두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니까 불이익 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나름대로 일종의 항명 정도, 항명성 차원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 유영하 변호사의 논리인데요. 사실 근데 그 유진용 당시 장관이 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후임이 임명되기도 전에 장관직에서 경질됐습니다. 면직이 됐죠. 예, 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유영하 변호사 이 사례 자체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왕적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 사례지 그건 반대의 증거로 서일 만한 소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 뭐 재판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잘 끌고 있지만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매몰되다, 그쪽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평가와는 달리
결과는 좀 반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의뢰인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변호사로서 맞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기엔 좀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죠. 반대입니다. 네. 변호사는 왜 네. 변호사가 있냐 하면 이 피고인, 의뢰인이 느끼는 어떤 그것들 객관화시켜주는 게 변호사거든요. 네. 뭐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변호할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상당히 유 변호사 잘한다, 논리적으로 꽤 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모양이죠. 아니 어제 이제 그 재판에서는 뭐냐면 문체부 네. 어떤 국장들 두고 나 같으면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나 같으면 그만뒀는데 왜 끝까지 그렇게 인잔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검사기 때문에 그만둬도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공무원들은 바로 저렇게 면직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빗대서 자기 같았으면 바로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보면 이제 아마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원래는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박 전 대통령이. 네. 피곤하다 한마디에 바로 변론을 중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사실 피곤하다는 말은 그만해.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좀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사실은 변호인이 대통령의 피곤하다 한마디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이런 변호인이 그럼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지금 공판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애증의 자매 박근영 전 이사장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기구한 운명이네요. 같은 시기에 법의 심판대에 설게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영예의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됐던데요. 당시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굳이 검찰이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검찰은 일단은 명백한 사안이 드러난 것이 네. 일단은 1억 원을 수수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일단 이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원을 일단은 받았다는 그 입증이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이제 사기 혐의 두 가지를 일단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사안이 그렇게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단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정말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자매 네.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로서 사실 국민들에게 영예로서 국민들에게 정말 1960년대, 70년대 걸쳐서 온 국민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또 기대들을 네. 모았던 두 여성인데요. 결국은 현재는 두 사람 다 일단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증거들 그리고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영 전 사장에 대해서 일단은 법의 심판 때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고 있네요. 총재님, 즉 박근영 전 이사장이 큰 거 한 장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수행비서의 증언까지 아마 확보를 하면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은 살다 보면 꿀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데 너무 검찰이 무리하게 처분해주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아쉬움을 표명하던데요.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없다. 내가 해줄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사기라든지 변호사 위반을 적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수행 비서가 1억을 요구한다라고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사기라는 거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변제할 능력이라든지 의사가 없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검찰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1억 정도 받을 때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유영하 변호사가 굳이 공박을 하려고 했던 당시 일명 나쁜 사람들로 찍혀서 옷을 벗어야 했던 노태강 전 국장이 다시 2차관으로 돌아오네요. 문체부 공무원들이 들으면 상당히 소름 돋겠습니다. 보란 듯이 다시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나쁜 사람이 2차관이 됐네요. 일단 뭐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어떤 면직이 돼서 다른 스포츠 재단 쪽으로 이제 네.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고 또 이 어떤 문체부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밝혀내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는 이제 2차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한테면서 참 나쁜 사람을 지칭했던 분이 이제 2차관에 네. 대해서 금이 환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운명의 수레바퀴 참 묘한 인연들을 계속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남편인 공화당 총재 신동욱 씨가 늪에 몸부림칠수록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불행을 부르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실 뭐 신동욱 씨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박근영 네네. 씨가 지금 그 사기 혐의로 지금 피소가 되고 네. 이게 이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아마 답답할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 아마 아내의 그러한 혐의 자체가 사실은 이 상당히 그 다른 재판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건데 지금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 공기업의 그런 그 납품 네. 이는 그러니까 이 수의 계약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돈을 이렇게 편취를 한 걸로 지금 이렇게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악덕 사기범으로 지금 이제 낙인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들의 주장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답답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지금 자신의 아내의 그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격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영의 몸이 돼서 지금 이 뇌물 재판을 받고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 자매가 처한 이 상당히 이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아마 지켜보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언니가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 하실까? 힘든 재판에 내가 지원해드려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한 박근영 전 이사장입니다. 바지 입다 쓰러져서 환자복을 입고 나왔다는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언니와 함께 재판정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서게 될 박근영 전 이사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박근영 자매하고 묘하게 인연이